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하고요. 그리고 현대 원자 모형 4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은 뭐냐면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말고사를 대비한 어떤 리허설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평가는 2단원 전반에 걸친 이 쪽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수행평가를 잘 치른 학생들은 기말고사도 잘 치를 수 있는 어떤 베이직, 기본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단원 전체 관련해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유효 핵 전하의 주기성, 그리고 그 원자의 구성 입자의 발견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수행 쪽지 시험을 볼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일주일 남았어요. 잘 준비하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시험을 잘 치르면 기말고사도 잘 치를 수 있는 어떤 기본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우리가 그냥 가장 바깥 전자 껍질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순차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소가 뭐가 있냐면 3주기 13족 원소가 있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그 3주기 13족 원소를 가지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왜 3주기냐면 이해하기가 쉬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거야. 오케이? 똑바로 앉아라. 이 조그마한 놈 시키. 싹퉁머리 없이. 선생님한테 다리 달달달 떨면서 왜 3주기예요? 따지냐? 자, 3주기 13족 원소. 한번 물어보자. 우리 세찬이지. 3주기 13족 원소가 어떤 놈이냐? 알루미늄 밑에 있는 거예요. 얘라 이씨. 알루미늄이지 무슨 알루미늄 밑에 있는 거야. 알루미늄 맞구나. 예? 3주기 13족 원소는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이 이제 3주기 13족 원소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 파우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오늘날의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1s 얼마지? 2. 2s 2. 2p에 6. 3s 2. 3p에 1. 이렇게 하면 이제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인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자. 아니, 변형을 해보자.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이제 이거를 좀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 보스 애텀 모델로. 자, 핵이 이렇게 이제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핵 속에 양성자가 무려 몇 개가 있죠?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K 전자 껍질, 넘버 1 전자 껍질에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이게 K 전자 껍질에 있는 그러한 전자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L 전자 껍질이죠. 넘버 2 전자 껍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버 1인데 안 썼어요.
이렇게 2개, 6개니까 L전자 껍질, 넘버 2 전자 껍질에는 8개가 있는데 이 8개를 그냥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네? 원래 우리는 골고루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저쪽까지 이제 보내기 싫어서 여기다 한꺼번에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M전자 껍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넘버 3 전자 껍질이고 전자가 몇 개 있느냐? 3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다. 그죠? 여기 이제 M전자 껍질이고 주양자수 3인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 값,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값이죠.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향, 주양자수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고,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고, 스핀 양자수는 원래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그래요.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들의 공간적인 방향, 왼쪽 오른쪽, 그 값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그 오늘날의 그 전자들의 분포 상황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보의 원자 모형과는 완전히 다르지. 보의 원자 모형은 단지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원자 모형이야.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럼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자 모형은 뭐냐? 그거는 현대 원자 모형이지. 현대 삼성이 아니고 모던이야. 현대 삼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원자 모형은 4가지 양자수를 가지고 전자들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양자수를 우리가 기호로 이제 우리가 SPDF라는 기호를 또 사용해요. 기호로. 알겠어요? 그래서 방향자수가 0인 그러한 그 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S야. 방향자수가 1인 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P죠. 방향자수가 2인 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D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그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는 이 사선으로 알고 있어요. 1s, 2s, 2p, 3s, 3p, 3d가 아니라 4s, 3d 이런 순서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전자 배치의 원리와 규칙이 원리가 2가지 있고 규칙이 1가지가 있어요. 에? 그래서 원리,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들을 우리가 원자핵 주위에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잘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 자,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세찬? 예, 간타 하나만 먹으면 다냐? 제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 자리 주인 거예요. 누구? 자리 주인 거예요. 자리 주인 깐타나 비싼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자, about look at the blackboard. attention, please. 여기 봐.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를 하나씩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죠? 그러면 얘를 떼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를 E1이라 해보자. 그 다음에 이걸 떼어냈으니까 전자가 하나 줄었겠지. 전자가 하나 줄면 떼어내는데 에너지는 줄어들까 더 커질까?
일단 생각해봐. 자, 그럼 요거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드레는 E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세 번째,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E3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떼어내려면 어디로 가야겠니? L 껍질. 그 제일 껍질로 가요. 얘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를 E2라고 해보자. 그러면 뭐 점점점 계속해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예,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딱 자기 몸에 붙어있어. 구속되어 있는데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에너지를 가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가 떨어져 나갈수록 전자 간의 반발력은 줄어들지. 근데 핵은 양성자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전자의 반발력은 줄어드는데 핵과 전자의 인력은 그대로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핵과 전자 인력이 커지는 거잖아. 반발력이 줄어드니까. 그럼 인력이 커지면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렵다는 것은 에너지가 증가해요. 많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이 13조 원소의 특징은 세 번째 전자까지 떼어내는 데는 에너지 차이가 물론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그런데 네 번째 에너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값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껍질이랑 차이가 나요. 왜? 얘네들은 핵과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근데 상대적으로 얘는 핵과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있으면 인력이 어떨까? 더 상대적으로 인력이 커지겠지. 인력이 커지면 전자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하고 네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 값을 비교해 보면 요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네 번째 전자 껍질부터서는 네 번째 전자부터는 안쪽 껍질로 가야 돼. 그죠? 안쪽 껍질은 핵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강해서 떼어내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차이를 쭉 보다가 3, 4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면 얘들은 13조 원소인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그러한 원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요. 만약에 E6하고 E7의 E7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 이렇게. 그러면 이건 몇 조 원소지? 16조. 그렇지. 이거는 16조 원소다. 최각전자가 6개인 16조 원소이구나 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먼저 이런 차이를 하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값이 이렇게 E6과 E7의 차이가 크다라면 이거는 최각전자가 6개인 전자가 6개인 16조 원소다 라고 판단을 해주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같은 적에서 보자. 예를 들면 여기 베릴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다. 자 베릴륨은 2주기 2조 원소죠. 그러면 껍질이 2개고 여기 이렇게 2개 있어요. 최각전자가. 마그네슘은 껍질이 3개 있고 이것도 2개 있어요. 똑같은 2조 원소야. 똑같은 2조 원소라고. 똑같은 2조 원소고 그러면 최각전자 얘도 2개고 얘도 2개야. 그러면 얘 2개면 E2하고 E3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E2 다시 E3 다시가 큰 차이가 나겠지. 상대적으로. 그치? 그러면 잘 봐라. 결국 E2, E3 차이
E2, E3의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누가 클까? 그래, E2가 크겠지. E2 다시 보잖아. 왜? 얘는 핵과의 거리가 가깝잖아. 얘는 핵과의 거리가 멀잖아. 인력이 작잖아. 인력이 크잖아. 그래서 E2하고 E2 다시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얘는 2죽이고 얘는 3죽이고 얘는 껍질이 2개고 얘는 껍질이 3개고 얘는 핵과의 거리가 가깝고 얘는 핵과의 거리가 멀어. 인력이 강하고 인력이 약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는 2죽이 2족 원소고 얘는 3죽이 2족 원소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라는 것이지. 성민이 여기가 있었어? 여태껏? 아빠가 잡구나 여태껏. 헐, 실망인데 이거. 오케이.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꼭 이거. 자, 그러면 이 4하고 이 5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면 이 원소는 몇 족 원소야? 14족 원소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같은 2족 원소라도 누가 크냐에 따라서 2죽이냐 3죽이냐가 결정돼요. 얘는 2죽이 2족, 얘는 3죽이 2족.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순차적 이온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이제 정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왜 대체로란 말을 쓰냐? 라면 얘가 두 군데가 있었다 그랬고요. 자,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전자 떼어내기가 쉬워져.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값이 줄어든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 다시 말해 최각 전자가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원소의 주기성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이 입자의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입자의 사이즈와 관련돼요. 그래서 입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 1순위가 전자 껍질 수야. 전자 껍질 수. 2순위가 뭐냐? 양성자 수. 양성자 수는 좀 촌스러우니까 유효핵 전화. 이니셜은 ZEFF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전자의 수, 전자 간의 반발력.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진다. 사이즈가 커진다. 유효핵 전화가 커진다. 사이즈가 줄어든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진다. 사이즈가 커진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진다. 사이즈는 커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전자 이온의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등전자 이온의 경우. 등전자가 어떤 등전자를 예를 들었냐, 선생님이? 노, 오, 푸, 나, 마, 알루미늄, 삼가양이온. 자, 얘네들은 전자가 전부 몇 개니? 10개지. 네온과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지고 있잖아.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의 네온과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정한 이온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정한 이온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 안정한 이온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 똥강아지들. 자, 근데
왜 알루미늄 삼가 양이온이 가장 클까? 아니 가장 작을까 사이즈가? 그렇지. 유효핵 전화 양성자 수가 많아. 양성자 수가 많으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기죠. 그럼 사이즈가 줄어들죠. 자, 그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한 번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 갔지? 1, 2 다시요. 다시 한번 봐야 되네. 화면이 어디가 있는지 창을 못 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같은 쪽에서는 그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고 전자사 인력이 약해지므로 이온화에 작아진다는 거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중에서 여기 그 그래프 나와 있어요. 여기 이주기 원소들 리베 붕탄 질산 플레에서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는 예외다. 라고 요 이주기 원소 대체로 증가하고 3주기 원소 대체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두 군데 있다. 그 다음에 리나카, 루세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족이죠. 헬레, 아크세 그죠? 요 같은 족들 노란색은 같은 족들 18족 애들이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화가 커져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죠? 예? 리베 붕탄 질산반 이렇게 유효핵 전화의 값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는 좀 교육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유효핵 전화의 그 값을 우리가 근사값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좀 알고 있어야 돼. ZEFF는 Z-S다. 이걸로 계산합니다. Z는 뭐였지?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S는 뭐였죠? 아니지. 핵심 보존자. 핵심 보존자였습니다. 자, 같은 쪽에서는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지고요.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 얘기했습니다. 대체로 커지고 이건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른 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있네요. 잠깐만요. 공유 한번 또 다시 할게요. 자, 오늘날의 원자 모형에 어떤 원자 모형이냐? 이거죠. 이거. 자,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의 원자 모형은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론이 오늘날의 원자 모형이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양자수가 뭐냐? 꼭 알아둬야 돼.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론. 이게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야. 그럼 네 가지 양자수가 뭐냐? 이게 있어요. 주양자수가 있고요. and 부양자수를 다른 말로 방향자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를 사용해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면 주양자수가 뭐냐? 꼭 알아둬야 돼.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야.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오비탈이 뭐냐? 오비탈은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야.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좀 더 그 기호로 푸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푸사이의 제곱을 하면 구형, R형형, 혼합형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푸사이가 뭐고 푸사이 제곱이 뭐고 하투 때도 안 배우고요. 또 이제 대학에 가서 배워요. 대학에 가서. 자, 어찌됐든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인 공간이 구형인 경우도 있고 팔자 모양인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나타내요. 숫자로. 그래서 네 가지 양자수가 주 양자수요. 이건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방향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알아야 돼. 잘 들어 선생님 말을 조금만 짚고. 다시 네 가지 양자수.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걸 오비탈이라고 그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오비탈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뭐라고? 주양자수. 오비탈이 뭐냐? 확률 밀도 함수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그 함수를, 그렇지? 그 함수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주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방향자수. 그 다음에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오비탈 내에 전자들의 운동 방향이 왼쪽 오른쪽이야.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 스핀 자기양자수. You know? 그래서 잘 봐. 모양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0, 1, 2가 있어. 이 중에서 모양을 나타내는 숫자 0은 구형을 나타내는 숫자고 1은 R형형 팔자를 나타내는 숫자고 2는 혼합형을 나타내는 숫자야. 오케이? 그 다음에 1 중에 여기 모양, 요 팔자 모양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서 그 팔자 모양도 방향이 있어.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 마이너스 1은 X축, 0은 Y축, 1은 Z축. 그 다음에 요 D는 뭐 X, Y, Z, X 마이너스 Y 뭐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도 돼 일단.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다. 오케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현대 원자 모양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이론이 현대 원자 모형인데, 현대 원자 모형은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한다. 네 가지 양자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숫자, 주양자수. 오비탈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 밀도 함수는 푸사이라 그래. 푸사이의 제곱을 하면 오비탈의 어떤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숫자, 주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방향자수.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자기양자수. 오비탈 내 전자의 운동 방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면 예를 들면 플러스 2분의 1, 오른쪽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숫자, 스핀 자기양자수. 오케이? 이 네 가지 양자수를 사용해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형이 현대 원자 모형이다. 특히 방위양자수는 각양자수, 부양자수 혹은 궤도양자수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알아도 방위양자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다. 모양이 구형이면 0, 오비탈의 모양이 팔자면 1, 오비탈의 모양이 혼합형이면 2. 오케이? R형형. 그렇지. 자,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외우라고 했어. 자, 여기 보시면 주양자수, 방위양자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 있어요. 1s, 2s, 2p, 3s, 3p, 4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에너지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서 꼭 주의할 게 있어. 4s3d 여기가 이렇게 외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외니까 여기를 잘 주의하시고 전자들의 상태를 분포 상태를 나타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s3d는 이렇게 보면 돼요. 4s의 4는 주양자 수고 s는 방향자 수가 0이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4죠. 그 다음에 3D에서 주양자 수는 3이고 D의 방향자 수는 2잖아요. 그러니까 5잖아. 그래서 M 플러스 L 주양자 수 플러스 방향자 수의 값이 클수록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 크기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페이지 68페이지 나와 있을 거야. 연습해 주셔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인가 68페이지인가 나와 있을걸? 그죠? 6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 순서이고요. 단지 그러면 수소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 왜냐하면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S보다는 ES2P 똑같고요. 그 다음에 3S, 3P, 3D 똑같고 4S, 4P, 4D, 4F 똑같아요. 주양자 수에 따라서 수소 원자의 경우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지만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순서는 이런 순서고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에너지 크기 순서가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OS 이런 거 잘 안 나와. 안 나오죠? 어디까지 나오겠냐? 예를 들면 4S, 아니 4P까지. 4P까지 나오겠지. 예? 많이 나와봤자 5S까지 나오겠지. 초코파이까지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의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자 수요. 방향자 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0일 때는 S기호, 1일 때는 P기호, 2일 때는 D기호를 사용한다.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가 뭐냐? 라고 하면 방향자 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예. 네. Why call me? 전전자 연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갑자기 관심이 빨리 됐어요. 저 친구한테 물어봐. 이 친구 잘. 나이만 안 먹여요. 계산 문제 나와요. 아, 나옵니다.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값은 주어져.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 야, 여기 봐. 저 친구가 얘기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수소 방정관 안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죠. 맞다 그래?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잖아. 그지? 그러면 고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잘 들어야 돼, 친구들. 자, 여기 그림 잘 보고 있습니까? 자, 수소 유리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어요. 넣었죠? 넣었다 그래.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었으면 요 H2 기체가 자, 고전압을 걸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잘 들어, 친구들. 고전압을 걸면 여기 충전해라니까 충전도 안 해왔네. 고전압을 걸면 이렇게 변해요. H스타. 그다음 H스타가 H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H2로 또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봐야 돼. 요 부분이 중요해.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설명하는 거야. 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아 보호. 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 모형이야. 왜?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알겠어요? 몇 페이지예요? 좀 찾아봐라. 밥을 해주면 떡을 떠서 먹어야지. 자, 잘 봐.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이 친구가 물어봐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한이가 물어봐서.
너 이한 맞지? 정이한. 몸으로 정이한이야, 정삼한이야, 정사한이야. 이한? 정이한? 정삼한? 잘 봐. 자, 유리방정관에 수소 기체를 넣었지. 넣었다 그래. 예. 고전압을 걸어줬지. 예. 그러면 원자로 변해. H 스타로 변하고 H 스타 곧바로 H 로로 변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H 스타는 것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다는 거고, 오케이? H 로는 뭐냐면 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에 전자가 떨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예. 요거를 봐야 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M 전자 껍질에서 H로 갔다는 뭐 K 전자 껍질로 전자가 떨어지는 상태야. 요 상태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니? 빛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예? 이 방출되는 빛을 갖다가 프리즘을 통과시켜 봤더니 뚝뚝뚝 띄엄띄엄 떨어져 나오지. 이게 바로 선스 스펙트럼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요 방출되는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크기는 델타 E로 구해. 아까 요 M에서 K로 떨어진다고 했지. 예를 들면 그럼 M 전자 껍질은 세 번째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잖아. 빼주기. K는 몇 번째지? 첫 번째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져. 이렇게 단하고 이 n의 값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다 라고 주어지면 이때 m전자 껍질에 있던 수소 원자의 전자가 k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E3-E1으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E3-E1을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해봐야지. E3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K지. 예. 빼주기를. E1이면 1분의 K지. 예. 그럼 얼마네? 9분의 8K. 그렇지. 이거, 자, 요 값은 9분의 8K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기는 하나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라고, 예를. 알겠어? 만약 요 H 스타가 예를 들면 여섯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수 있고 H 로가 N2일 수도 있겠지. 여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구하겠냐 그러면? 자,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 이 6 빼기 얼마지? 2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이면 얼마야? 36분의 K지. 맞지? 예. 빼주기를 이 4분의 얼마지? K지. 이거 계산 얼마야? 36 36분의 9K. 아, 그래 36분의 8K면은 약분이 되니까 네. 얼마로 약분되지? 9분의 2. 그래 9분의 2K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저게 오케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9분의 2K가. 에너지.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키면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자,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이 하이 마이너스 이 모로 구한다고? 이 로로 구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파장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요 공식을 알아야 돼. H 곱하기 람다분의 C라는 공식을 이제 만약에 주어진다면, 여기 요 에너지를 파장으로 요 두 식을 이용하면 파장으로도 환산할 수 있겠지. 파장을 어떻게 계산해? 파장 델타 2분의 H 곱하기 C. 그러면 델타 E는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H는 플랑크 상수겠지. C는 빛의 속도잖아. 예. 그럼 다 구할 수 있다고. 람다. 그럼 요 파장이 스크린상에 나타나겠지. 오케이? 그럼 문제예요. 예를 들어 n이 6이고 n이 2인 게 있는데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면 저렇게 그렇지. 9분의 8K라고 써요. 그렇지.
K가 몇인지 알아요? K는 원래 1312인데 숫자가 있으니까 그냥 상수로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 보기 1, 2, 3, 4, 5번 있으면 9분의 8K, 9분의 9K. 그렇지,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경우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야. 계산해 보니까. 자,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파장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은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n = 1로 떨어지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껍질에 있던 전자가 n = 2로 떨어지는 경우는 전부 가시광선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지. 예? 발목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전자 껍질에 있던 수소 원자의 전자가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는 모두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더라. 파생계열. 파생계열. 자외선역은 라이먼계.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봐. 얘들아, 또 이거 한 가지. 자, 우리가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값 또는 전자 껍질 내에 수소 원자가 갖는 에너지값을 이 n을 갖다가 이 n을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라고 하면 실험값과 이론값이 딱 들어맞게 되거든요. 예. 실험값과 이론값이. 물론 이 k는 일반적으로 1312가 딱 주어져요. 근데 1312 안 주어지고 k로 많이 주어져. 그러면 여기서 n이 커지면 에너지 간격은 어떨까? 줄어들어요. 에너지 간격은 줄어들겠죠? 예. 그죠?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무한되면 이 에너지 값은, 이 무한대 값은 얼마니? 0이에요.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넘버 1 전자 껍질, 넘버 2 전자 껍질, 넘버 3 전자 껍질, 넘버 무한대 전자 껍질 있어요. 자, 수소 원자의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전부 무슨 영역의 빛이 방출되냐? 이걸 계산해 보면 자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가시광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적외선. 적외선 형태의 빛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돼. 파장에 따라서 400에서 700 나노메타의 빛은 뭐라 그러냐? 가시광선의 빛이고, 요거 넘어가면 적외선,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는 4가지 형태밖에 안 나타나. 4가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 4가지가 뭐냐? 4가지만 관찰할 수 있는데 그 4가지가 요것만 나타나. 656 나노메타. 요거는 어디서 떨어지냐? 3에서 2로 떨어질 때. 3에서 2로. 그 다음에 486은 4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거는 5에서 2로 떨어질 때. 요놈은 6에서 2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선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파장으로 환산했을 때. 에너지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얘는 어디서 어디로? 3에서 2. 자, 여기서 이제 파장과 에너지 값은 서로 무슨 관계 있지? 반비례잖아. 그죠? 델타 E는 이렇게 되잖아. 델타 E는 2H-2로잖아. 요거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지. 예. 그러니까 파장이 클수록 에너지 값은 어떠니? 작아지잖아. 그래서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 작죠.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 작잖아. 여기 있잖아요. 델타 E는 예를 들어서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떠질 때 람다분의 HC. 그래서 이 람다는 E4만 E2분의 HC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요 식을 보시면 요 식만 보시면 파장과 에너지 값, 방출되는 에너지 값과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 있죠? 예. 반비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장이 크다, 에너지가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3에서 2로 떨어질 때지. 얘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얘는 5에서 2로. 얘는 6에서 2로 떨어질 때지. 예, 6에서 2로 떨어지면 에너지 값이 클 거 아니에요. 에너지 값이 크다? 파장은 어쩌지? 상대적으로 작지. 파장이 뭘 의미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전자기파는 이게 사인파 형태를 그리잖아. 근데 왜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작아요? 그 식이 이제 파장과 반비례해. 식이 유도를 해보면 우리가 속도하고 관련해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거. 유도할 수 있어. 오케이. 유도할 수 있다고. 네. 왜? 왜냐하면 전자기파의 속도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어. 속도, 주기하고 진동수는 다 역수관계 있거든. 그 주기하고 역수 그걸 유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작죠. 작네요. 네, 그건 유도할 수 있어요. 알겠냐? 자, 오늘 아무튼간에 또 이제 이렇게도 파장을 계산할 수 있어요. 파장분의 1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저기하고. 자, 이렇게 또 일렉트론 볼트로도 주어질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계열 3가지 계열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와 파장은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관찰될 수 있는 4가지 선은 네 가지 스펙트럼은 4가지밖에 없다. 6에서 2로, 5에서 2로, 4에서 2로, 3에서 2로 떨어지는 빛만 관찰된다. 그때 그 빛 에너지의 크기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장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렇지. 오케이. 파장이 뭐가 제일 크냐고 물어봐요.